국동동의 가난한 동네에 재현이라는 27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삶을 위해 갖가지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배달을 하고,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비록 고된 삶이었지만 재현은 항상 선량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밤 택시 운전을 마치고 허름한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던 재현은 갑자기 앞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즉시 차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비명 소리는 늙은 박 여사의 절망적이고 두려움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가로등 뒤에 숨었습니다. 멀리서 재현은 덩치가 큰 세 남자가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박 여사를 검은색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박 여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힘없이 도움을 청했지만 텅 빈 길거리에는 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박 여사가 분명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재현은 상황을 살피며 그들이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라 칼과 몽둥이까지 들고 있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재현은 침을 삼키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달려들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외면하고 떠나는 것은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재현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갑자기 그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재현은 재빨리 휴대전화를 끄고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안 돼요, 재현은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해. 혼란스러운 와중에 승용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 여사는 뒷좌석에 억지로 구겨 넣어졌고 입은 테이프로 막혔습니다. 재현은 목숨을 걸고 차를 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추격했습니다. 그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검은색 차량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절대 저분들을 해치게 둘 수 없어 재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사람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해. 재현은 구불구불한 작은 길을 따라 검은색 승용차를 쫓아갔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 재현의 모습을 비췄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손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박 여사를 구할 수 있을까? 잡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용기가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승용차는 텅 빈 길 끝에 있는 낡은 구미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위에는 잡초만 무성한 빈터뿐이었습니다. 재현은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구석에 숨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새 불량배는 박 여사를 차에서 끌어내 창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긴장한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빨리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나는 아무도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약했습니다. 재현은 이것이 단순한 납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쩌면 박 여사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고 그들이 돈을 뜯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바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재현은 근처에 버려진 철근을 발견하고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재현은 그들보다 힘이 약했지만 기습을 잘 활용하면 박 여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은 창고로 다가가 창문 가까이에서 안을 엿봤습니다. 창고 안에는 박 여사가 의자에 묶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새 불량배는 그녀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고, 한 명은 손에 칼을 든 채 낄낄거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박 여사의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하면 자신과 박 여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재현은 심호흡을 한 다음 창고 뒤편으로 돌을 던져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쿵 소리에 세 불량배 모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틈을 타 재현은 앞문을 열고 뛰어들어가 칼을 든 불량배의 손을 철근으로 내려쳤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고 불량배는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현은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이다. 빨리 도망쳐. 나머지 두 명은 당황하며 일어섰지만 재현은 이미 박 여사에게 달려가 의자에서 풀어주고 묶여있던 줄을 풀었습니다. 한 명이 달려들려 했지만 재현은 철근으로 그를 밀쳤습니다. 순식간에 재현과 박 여사는 창고에서 뛰쳐나왔지만 그들은 속임수를 알아채고 뒤쫓아왔습니다. 재현은 박 여사를 부축하여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오토바이 가까이 왔을 때 재현은 박 여사를 태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바로 뒤까지 따라왔습니다. 재현은 돌아섰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우두머리가 몽둥이를 든 채 그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온 힘을 다해 철근을 휘둘렀고 그를 땅에 쓰러뜨렸습니다. 둘이 오토바이에 올라타자 재현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불량배들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재현은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뒤에서는 창고 불빛이 점점 작아지며 사라졌습니다. 재현은 박 여사를 가장 가까운 제기 파출소로 안전하게 데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가운데 박 여사는 재현을 보며 감사와 감동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의 용감한 행동이 앞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파출소에서 안전하게 박 여사를 내려준 후 재현은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당직 경찰관 박 형사는 신속하게 박 여사와 재현의 진술을 받아 사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박 여사는 진정을 되찾고 자신이 대기업 사업가이며 큰 저택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소박한 습관 때문에 경호원이나 가정부의 도움 없이 시장에 가거나 간단한 일들을 스스로 하는 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량배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재현은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퉁퉁 부은 자신의 손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는 소박해 보이는 박 여사가 그렇게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박 형사가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연락처를 묻자 박 여사는 머뭇거리며 슬픈 눈빛을 지었습니다. 저는 가까운 가족이 없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몇 년 전에 실종되었어요. 재현은 깜짝 놀랐지만 박 여사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이야기는 재현 자신의 삶과 닮아 있었습니다. 재현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가족에 대한 갈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절차를 마친 후 박 여사는 재현을 집으로 초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현은 처음에는 거절하며 어떤 보상도 필요 없다고 했지만 박 여사는 완강했습니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어요. 적어도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해줘요. 당신에게 빚진 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결국 재현은 동의했습니다. 그는 박 여사를 오토바이로 집에 데려갔고 둘은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큰 저택 앞에 섰습니다. 재현은 큰 대문을 지나면서 낯설게 느꼈지만 박 여사의 따뜻한 목소리 덕분에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가정부에게 성대한 식사를 준비해서 재현에게 대접하라고 시켰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박 여사는 재현의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재현이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박 여사는 갑자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감동으로 빛났습니다. 마치 어떤 기억이 떠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요?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었던 나이 많은 여성을 기억하지만 어떤 사고 후 고아원에 보내졌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박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고 감정에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녀는 가정부에게 낡은 작은 상자를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4,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젊은 여성 옆에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재현을 바라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진 알아볼 수 있겠니?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어릴 적 모습이지. 재현은 사진을 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희미했던 기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작은 집, 자장가 소리, 그리고 젊은 여성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재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저예요. 제가 이 사진 속 아이예요. 박 여사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먼 여행 중에 사고가 났고 어린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은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후회와 고통 속에 살며 아들을 찾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삶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이 그날 밤의 만남을 계획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가 구한 노부인이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가득 찬 어머니의 눈을 보며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은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애틋함과 재회의 기쁨이 눈물로 뒤섞였습니다. 재현은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되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변화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뜻밖의 재회를 통해 재현은 마치 새로운 삶의 장으로 들어선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이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박 여사는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소박한 음식을 직접 만드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어머니를 조용히 지켜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는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그 대답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박 여사는 재현을 서재로 데려가 아들을 잃은 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여사는 한때 부동산 업계에서 유명한 사업가였지만 아들을 잃은 후 아들을 찾기 위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녀는 외로움과 죄책감 속에서 지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머니는 상상도 못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절대 외롭지 않도록 해주고 싶다.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재현은 감동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부유해졌다는 사실에 기대거나 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익숙합니다. 저 스스로를 돌보는 데 익숙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하지만 어머니에게 의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박 여사는 재현을 보며 속으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재현은 용감할 뿐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재현에게 회사에서 일하며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재현은 처음에는 사무실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기에 주저했지만 어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일할 때 재현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몸 쓰는 일을 하던 그가 사무실 업무, 표 계산, 사업 계획 등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재현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현을 그저 어머니 덕분에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다른 사람의 뒷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사소한 것부터 배우려고 노력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능력을 조용히 입증해 보였습니다. 매일 밤 집으로 돌아오면 재현은 회사에서 겪은 어려움을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박 여사는 재현에게 조언을 해줄 뿐 아니라 인생에서 배운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재현은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강한 의지와 포용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자 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재현은 그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에서 재현은 기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경영진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회사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점점 재현은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었고 회사의 필수적인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재현의 삶은 변했지만 그는 과거의 힘든 삶에서 함께했던 친구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옛 동네로 돌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아들을 지원했습니다. 재현은 어둠 속 한 줄기 빛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마치 과거 운명이 그에게 준 빛과 같았습니다. 재현의 삶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안정되었습니다. 고아였던 재현은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고 미래가 밝은 지도자가 되었으며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운명적인 밤에 용감하고 선행적인 행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재현과 박 여사의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모자 간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재현은 어머니의 삶과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어머니의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한 가족의 가치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결코 되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현은 어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 있습니다. 고아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열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이 과거의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똑같군요. 아버지도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어머니는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의 꿈을 이루도록 모든 것을 다할 거예요. 어머니의 지원으로 재현은 새희망센터라는 이름의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곳은 고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돕는 곳입니다. 재현은 가족의 돈을 쓸 뿐 아니라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센터 개소식 날, 박 여사는 재현 옆에 서서 멋진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성숙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아들을 잃고 슬픔 속에 살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이렇게 기적처럼 아들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소식 연설에서 재현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선센터의 개소식은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인생은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왔던 작은 결정과 행동 덕분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운명은 제게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센터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과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열렬히 박수를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현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가장 놀란 것은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깡마른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앞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을 때였습니다. 아저씨, 저도 예전에 아저씨처럼 복권을 팔았어요. 언젠가 저도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요. 재현은 몸을 숙여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마음속에 선의와 희망을 간직하면 돼. 그날부터 새희망센터는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영감을 주고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재현은 회사 일도 계속했지만 매 주말마다 센터에 들러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자신이 어릴 적에 가졌던 소망들을 이루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 여사에게 있어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재산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되찾은 사랑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와 재현은 나란히 앉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미래를 꿈꿨습니다. 어느 날 밤, 두 모자가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재현아, 나는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생각했었단다. 하지만 이제 그 시련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나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평화로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야기는 노을이 정원 위를 따뜻하게 감싸는 가운데 두 모자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재현의 삶은 단순한 재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인내, 그리고 삶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교훈이었습니다.